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대 응답자의 지지율이 6%까지 떨어졌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에 1순위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다시 김 여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 그럼 수익이 얼마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호도하는 언론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입장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 23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억 원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나오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수익과 관련해선 산정이 불가하다, 시세 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침묵을 지켰지만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적극 반박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현재 히림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유착 의혹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히림 건축이 대통령 순방에 3차례 동행한 데 대해 해외 순방 기업은 기본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선정한다며 김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히림 건축의 주가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 가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반문하며 기간이 일치하니 의혹이란 식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중 주가 조작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오히려 시세 조종의 이익이 계좌의 명의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결과서를 보면 보유 주식과 평균 매도, 매수 단가를 분석해 세밀하게 수익을 특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에서 사고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주당 3,913원에 165만 주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13억 1천여만 원, 팔지 않은 주식까지 합치면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간 모친 최은순 씨도 9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결과서를 검토한 검찰은 2022년 12월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내용을 담아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부당 이득을 설명했습니다. 3년여 동안 주가 변동 전체가 시세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 이득 액수를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일 뿐 부당 이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되레 법원은 시세 조종으로 인한 거래 이익은 계좌 명의인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 수익이 23억 원이 아니라고 밝힌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어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요. 8일 만에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검찰도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 안에는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분석됐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을 때 이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위법한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가 다 섞여 있어서 계산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이 아예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당이득, 그러니까 주식 시세 조정으로 얻은 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이 부당이득 자체를 이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시세 조정 자체, 이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이 기간이 3년으로 길고 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이 전체를 시세 조정 때문이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식 거래에 대한 수익이 없었다 이 뜻이 아니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시세 조정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수익과 관련해 법원이 판단 불가하다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짚어보죠. 대통령실은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계산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분석을 의뢰한 건 2020년 9월이고요. 결과를 받은 거는 11월이라서 문재인 정부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23억 원의 이익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검찰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한 것은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죠. 네. 물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들이 2021년 12월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좌를 활용당해서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거냐 이런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오늘 그러면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수익은 얼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없고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 이렇게 김 여사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3억 원의 수익을 얻은 걸로 한국거래소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방조범들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 금액이 방조범들이 주식 거래 규모인데요. 방조범들 사이에서도 이 자신들과 같은 이 정도 금액도 기소하는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김 여사에 비하면 우리는 소액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네, 특히 JTBC가 보도한 BP 패밀리나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걸 우려한 2차 주포 김모 씨의 편지 그리고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수익의 30에서 40%를 약속했다는 진술 등 이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특별감찰관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PK 지지율은 27%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61%로 이겼다며 민심을 강조했고 이에 맞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특별관찰관은 원내 소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본인이 이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대통령의 PK 지역 지지율을 비교하면서 민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여당의 61%의 지지를 주신 의미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실천한다면 민심은 얼마든지. 한 대표는 또 본인을 대주주가 선택한 CEO에 비유하며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당원들 앞에서 당대표로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룰 명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들로 풀이됩니다. 오늘 대구 방문도 당내 의견 수렴을 염두에 두고 새 확장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와 평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토론해야 한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원내 소관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저희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내에선 특별감찰관에 대해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윤 대 친한의 세대결로 번지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의총에 앞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먼저 논의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늦장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인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에야 뒤늦게 형사과로 보낸 겁니다. 그 탓에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이미 5개월 전에 제출한 녹취조차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 세비 9천여만 원이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하고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창원지검은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사무국 산하입니다. 소속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구성됐습니다. 그 뒤 9개월,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본인 집에도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큰일 나. 명태균하고 김영선이가 자료 다 없애랬어요, 저한테. 제 휴대폰도 바꾸라. 하드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러는 사이 핵심 증거들이 어떻게 얼마나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지검은 형사 4부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취 분석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엄청 제일 기본적인 거. 어떤 그냥 녹음 파일 관련해서 아직 녹음 파일도 안 됐어요. 검찰 관계자는 애초 초동 수사가 폭넓게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관 인력이 많은 수사과에 배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주 만에 다시 20%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또 기록했는데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꼽혔습니다.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22%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주 2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와 같습니다. 지난주 69%였던 부정평가는 이번에 7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1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그리고 소통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 내부 갈등이 새롭게 부정평가 이유로 올랐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등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 문제는 지난달 첫째 주 조사 땐 1%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10%대로 올라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국방안보, 결단력, 추진력, 뚝심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2년 전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70% 넘는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지지율이 6%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로 같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 12.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부정평가 1위로 여사의 문제가 꼽힌 것도, 특정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오는데 하예빈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취임 이후
후 2년 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져 두 번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져봤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대통령들의 3년차 3분기 평균 지지율입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8%로 가장 낮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4%로 가장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40%, 문재인 전 대통령 44%로 모두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았습니다. 총선 이후 지난 6개월간 윤 대통령 지지율의 고점과 저점에서 각각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7월 세 번째 주 29%를 기록했는데 이즈음 우리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주일 뒤 1%포인트 변화하기는 했지만 파리 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28%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평가한 이유가 외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첫 번째 최저점은 지난달 둘째 주였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도보 순찰 동행이 논란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부정평가 이후 1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꼽혔지만 이후 명태균 씨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율도 소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이번 주에 또다시 최저점을 찍었고 김 여사 문제가 처음으로 부정평가 이후 1순위로 올라섰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20%대로 내려앉았을 땐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 해인 2008년 6월 지지율이 21%로 급락한 적이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6년 10월 첫 주에 20%대에 진입했고 3주 만에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곧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기 후반부에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하이빈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 시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준공 도면조차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호화 시설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관저 사적인 공간에 온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을 염장지를 호화 시설이 있었다. 이런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위원 개별 의견 등을 보겠다며 회의록 등을 전부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법사위는 약 30분간 회의록 등을 열람하도록 하라고 정했지만 감사원은 회의록 등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반환용 청구라고 했던 명품방인지 아니면 미용방인지 아니면 주술방인지 최소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당에선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내부에서 감사위원회 그 심의 그런 내부 자료를 달라고 그게 준 적도 없고 무리하게 현장을 가서 겁박질고 방해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국회 모욕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관례로 존중되어 온 회의록이 미제출된 것만으로 고발을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회원을 고소한 뒤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더해졌는데 임 회장 측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의협대의원 103명은 어제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안건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여부입니다. 이들은 임 회장은 끊임없는 실언과 막말로 협회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11월 초에 총회가 열려 대의원 1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됩니다. 한 대의원은 대외 투쟁과 의료계 내부 조율도 실패한 데다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부끄러움을 주는 회장이 됐다고 내부 불만을 전했습니다. 임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와도 여전히 소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교훈 의협 대의원의 의장은 임 회장이 전공의 비대위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면 집행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어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회장이 의협 회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에 의협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빼돌렸다는 비방글이 올라왔습니다. 임 회장은 작성자인 서울시의사회 임원을 고소했는데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겁니다. 의협은 실제 합의금을 요구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을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임 회장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주면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헬로윈 대회를 앞둔 금요일 저녁, 이태원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2년 전 참사가 났던 바로 그 골목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전과 같은 축제 분위기는 느껴지기 어려운데요. 제 옆으로 지난해 세워진 이태원 참사 표지판이 보입니다. 지금은 하얀 천막으로 가려놨는데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세단장에 들어간 겁니다. 골목 안쪽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낙서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보이고 평소 시끄럽게 울리던 클럽 음악 소리도 오늘은 볼륨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입간판 같은 것들이 2년 전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골목길을 비좁게 만들었던 입간판이나 불법 건축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길마다 안전요원도 배치돼서 시민들의 통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양방향에서 오가던 사람들로 혼잡했던 골목길은 지금은 일방 통행으로 관리됩니다. 또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불법 주정차나 노점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윈 기간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잖아요. 안전 관리는 계속되는 거죠? 네, 우선 이번 주말부터 경찰 병력 3,000명이 홍대와 이태원 또 강남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용산구청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이태원 현장에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재난관리를 지자체가 하도록 재난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건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태원역에 내리는 사람 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번 주말부터 이태원역 등 주요 관리 지역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바뀐 것인지 또 문제는 없는지를 취재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를 키웠는데 인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미군 부대는 말 그대로 불구덩이입니다. 시뻘건 불길은 고가도로 위에서도 보일 만큼 높게 치솟습니다. 와, 빠이야, 아파트 개안나, 와. 매캐한 연기와 분진이 인근으로 번지고 주민들은 밤잠 못 들고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좀 커진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제 저녁 6시 반쯤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55 보급창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는 우레탄과 고무 등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기 시간인데 거의 한 2시간 넘게 한 3시간 정도 불꽃이 올라갔을 거예요. 폭발이 잇따르며 불은 더 커져 인근 소방서 10여 곳에 인력과 장비가 총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건물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19시간이 지난 오늘 낮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해상 오염도 걱정이었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동천 하류에 120m 길이의 오일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대 내 외부 수문도 닫도록 했습니다.
진가루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포말이 하수로에서 강으로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부대 인력은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군은 우리 소방 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후 불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데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운전대 옆에 기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불게 되면 이 기계가 알코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술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뱉은 뒤 불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경우 이렇게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입니다.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이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취소 기간만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6년 10월쯤 실제로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불어야 하고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지 못하도록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2번씩 점검도 받고 운행 기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에 6곳으로 예정된 방지장치 점검소를 2년 안에 더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음주운전 재범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고도비만 환자에 쓰이는 치료제인데 벌써부터 이걸 다이어트에 쓰려고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건데 황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이가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를 홍보합니다. 수량이 적으니 빨리 사전 예약하라고도 알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대면으로 쉽게 처방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비대면 앱에 접속하면 곧바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 10여 명이 화면에 뜹니다. 처방 받으시고 재고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약국에만 오늘만 한 15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냥 미용관리 차원의 목적으로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식약처가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한 치료제인데 다이어트 약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상생활 안 될 정도로 계속 토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썼을 때는 훨씬 더 위험도가 사실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췌장염이나 담석증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오남용이 될 우려가 큽니다.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곧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남용 의료 의약품으로 지정도 식약처와 협의했고 하고 오전에 그 비만 치료제하고 탈모제에 대해서는 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만 국내 부작용 보고 등이 아직 취합되지 않아 당장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불법 판매와 미용 목적 사례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한 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견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건데 왜 그런지 성화선 기자입니다. 반려견 옆으로 유모차가 지나갑니다. 80데시벨 이상의 아기 울음소리도 납니다. 킥보드를 탄 남자가 옷을 펄럭이며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입니다. 낯선 사람이 택배를 떨어뜨리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1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핏볼 테리어 등 맹견 5종을 키우려면 보험 가입 등을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 평가도 필수입니다.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가 기회는 3번 주어집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안락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견주들이 기질 평가를 꺼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락사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제일 컸는데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망설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평가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안락사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질평가 1회 비용은 25만 원인데 견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보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까지 맹견 사육 허가제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어제 예상보다 훨씬 나빴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공개되자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던 만큼 정부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수출 불확실성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 2.4%인데 하향 조정을 시사한 겁니다.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경기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의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기록한 2분기 후에도 낙관론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경제동향 보고서 그린북에선 9월에 이어 10월에도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3분기엔 우리 경제의 한 축이던 수출이 고꾸라지며 오히려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걸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한국 수출이 정점을 찍고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한 40%는 넘는데 성장률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많이 떨어져요. 나빠질 요인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액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10.6% 증가했다며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부터 대구 팔공산의 단풍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산나무가 푸른빛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더위 탓에 단풍이 들지 않은 건데 다른 가을 축제들도 죄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윤두혜 기자입니다. 산 입구에는 단풍축제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푸른 나무만 보입니다. 예년 이맘때에는 곳곳이 울긋불긋했는데 올해는 아직 늦여름 풍경입니다. 지금쯤은 아마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없네요, 단풍이. 단풍이 없는 단풍축제에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풍이 곱게 들고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 우리 좀 상가 장사가 되는데 올해는 늦게까지 더워가지고. 올여름 기온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1.3도 높았고 9월에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단풍 절정 시기를 예년보다 닷새 정도 늦은 이번 주말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도 더위가 안 물러나며 그 예상마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10월 19일, 20일 이럴 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풍이 좋았죠. 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23년 동안에. 다른 가을 축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빨리 좀 자라라 억새야. 금비역새가 겁나게 잘 피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억새 축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꽃이 안 피자 속이 탄 축제 담당 공무원이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나마 축제 시작 전 억새가 펴서 광주는 행사를 치렀는데 전남 신안군은 9월 말 예고했던
퍼플섬 아스타 꽃축제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섬 전체를 뒤덮어야 할 보라색 꽃들이 아예 안 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 계절과 관련한 축제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 급기야 한 명이 사망했는데 햄버거에 들어간 생양파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맥도날드는 괜찮은 거냐는 우려가 커지자 식약처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희령 기자입니다.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대장균 식중독 사태. 잠재적 원인으로 양파가 지목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캘리포니아주 식품업체 테일러 팜스로부터 생양파를 공급받았는데 문제가 된 햄버거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이 업체 양파와 연관이 있다고 조사된 겁니다. 버거킹 역시 전체 매장의 5% 정도가 이 회사로부터 양파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버거킹은 아직 어떤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매장 메뉴에서 양파를 뺐고 다른 업체에서 양파를 다시 들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FC와 피자헛, 타코벨 등 유명 체인점의 일부 매장들도 음식에 생양파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발병의 원인이 된 5157 대장균은 주로 소의 장 표면에 번식하고 분뇨를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That manure can get into irrigation ponds. It can get put onto land. And the thing with E. coli 157 is very persistent, so it can very easily live out in an onion field. 지금까지 미국에선 이번 사태로 최소 4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한국 맥도날드는 100%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식약처도 문제가 된 미국 업체의 생양파는 최근 2년 동안 국내로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가 해리스를 역전하고 있다는 지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만회할 걸로 기대를 모았던 CNN 타운홀 미팅에서 해리스가 횡설수설하며 도리어 점수를 깎아먹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트럼프와의 토론에서는 후한 평가를 받았던 해리스. 하지만 혼자 나선 CNN 타운홀 인터뷰에서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논점을 이탈하며 지나치게 자주 웃었고 Is there something you can point to in your life, political life or in your life in the last 4 years that you think is a mistake that you have learned from? I mean, I've made many mistakes, and they range from, you know, if you've ever parented a child, you know you make lots of mistakes too. 불법 이민자 대책 관련 트럼프의 장벽 계획을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You're doing this compromise bill. It does call for $650 million that was earmarked under Trump to actually still go to build the wall. I am not afraid of good ideas where they occur. So you don't think it's stupid anymore? I think what he did and how he did it did not make much sense.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참모 등 범여권 인사들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When she doesn't want to answer a question, her habit is to kind of go to word salad city. 지난달 대부분의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트럼프보다 앞섰던 해리스는 대선을 불과 10여일 남긴 최근 속속 역전당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드러내듯 해리스는 오늘은 오바마 전 대통령, 내일은 팝스타 비욘세와 공동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도 경합주 애리조나를 찾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며 지지층을 집결시켰습니다.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That's what's happened. 트럼프 지지를 공개 표명한 일론 머스크는 법무부의 경고에도 등록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난 4분기 내내 실적이 좋지 않았던 테슬라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반등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하루 만에 46조 원가량 늘며 부동의 억만장자 1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이 21.92% 급등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공개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You had some surprises coming out with Tesla today, which was really pretty interesting. 테슬라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모델인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분기별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내년 전기차 판매량도 30%까지 성장할 걸로 본다는 장밋빛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동안 4분기 연속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지지부진하던 테슬라 주가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산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산의 4분의 3이 테슬라 주식과 옵션인 덕분에 하루 만에 3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조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부 수장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차 연방 승인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테슬라가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국민 어머니로 활동한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줬던 김수미 씨의 모습을 벌써부터 그리워하고 있는데 정인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수미 씨는 1970년 방송국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수사반장 등 유명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다 1980년부터 22년 방영된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친근함과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습니다. 직설적이면서도 정감 넘치는 말투로 많은 사람에게 유쾌한 감동을 줬습니다. 순서를 지켜야지. 이게 정황이 아니에요. 반찬이랑 싸웠거든 나는. 2019년 며느리로 들인 배우 서유림 씨에게 건넨 조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애 아빠 남편하고 늙을 때까지 살려면 고쳐지지 않는 거는 포기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기본만 되면 살고 아니면 끝내. 빈소에선 많은 배우들이 찾아와 고인과 인연을 추억하며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까지 연극과 사업 등 활발하게 활동했던 만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저는 진짜 저 어머니 같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더 생각 많이 하고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되게 많았거든요. 유족들은 김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잠이 들었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0이 넘는 당뇨 수치가 고혈당 쇼크를 일으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뮤지컬 출연료 문제와 사업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쳤던 걸로 보입니다. 발의는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노래와 이야기를 그리워하며 또 소환해내고 있는데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경쾌한 신디사이저 음으로 시작부터 신나게 내달립니다. 1988년 그대에게를 부르던 대학생 신해철을 잊지 못합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게 좀 앞서 나갔었어요. 밴드 넥스트를 결성해선 1990년대의 세상을 마주하며 그 시대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의 노래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아, 이런 노랫말을 남겼구나. 참 굉장히 앞서가고.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만드는 작사, 작곡가, 그리고 프로듀서로 나아가 사회운동가처럼 나서게 됐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부조리를 비틀어보고 또 꼬집었습니다. 신해철 씨가 이빠른 소리를 잘했잖아요, 그죠? 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따끔한 소리도 출첵도 좀 하고. 무엇보다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길 주저하지 않았고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최소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은 넣어주듯이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최악의 절망은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복지잖아요. 그렇지. 청년에겐 늘 다정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면 모든 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꿈이 꼭 행복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여전히 마왕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어른이 없어서요. 어른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좀 해철의 형이 와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넥스트 멤버는 물론 가수 싸이와 홍경민, 김동완 등 동료 가수들은 세상을 떠난 신해철을 불러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천상의 마왕을 위한 10주기 콘서트가 열립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틀 전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설악산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속에선 순식간에 돌발 사고가 일어나 119 산악구조대는 등산객들이 몰리는 단풍철만 되면 초긴장 상태인데 밀착 카메라 정희은 기자가 대원들과 함께 그 구조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오전 7시 반 설악산 백담 탐방 지원센터 앞입니다. 큰 가방을 메고 등산에 나선 이들은 환동의 특수대응단 119 산악구조대. 소청대피소에서 발목을 접질러 걷기 어렵다는 등산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대원들 퇴근 2시간 전 접수된 신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익숙한 듯 빠른 속도로 산을 오릅니다. 배고프다. 이들이 산에 있는 동안 먹는 건 초코바 같은 행동식뿐입니다. 그마저도 멈춰서서 먹을 시간이 없어 동선 회의하는 동안 끼니를 때웁니다. 그 와중에 또 울리는 전화. 지금 중청이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 다른 게 생기고 다른 게 생기고 다른 게 생기고.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신고에 구조 현장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대원들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 저희가 5km 정도를 더 가야 소청이거든요. 그냥 따라가시는 것보다 그냥 내려가시는 게 더 나으시고. 신속한 구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취재진은 여기까지만 따라가기로 합니다. 끝까지 가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촬영하고 취재보다 요 구조자한테 빨리 도달하는 게 우선이고 5시간가량 뒤 구조대원 몸에 달아놓은 카메라에 담긴 구조 현장 상황. 신고자는 구조대를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대원들은 응급처치 후 출동한 헬기에 태웁니다. 그 사이 취재진은 다른 구조팀을 만났습니다. 중청대피소에서 저체온증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던 등산객을 부축해 함께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정해진 탐방로로 가는 등산객도 다치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은 듯한 이 길은 사실은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나무 데크가 설치돼 있고요. 제 오른편으로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달라는 이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에서 사고가 나면 출동하는 대원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부터는 이제 본부 상황실에서도 이렇게 전화도 안 되고 무전기도 안 되다 보니까 교신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춥고 긴 구조 끝에 먹는 첫 식사. 저녁 6시입니다. 식사 때도 무전기를 떼놓지 않습니다. 언제 또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10분 만에 식사를 마칩니다. 식사를 마치자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구조 현장까지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자와 통화하는 대원. 신고자는 일행 모두 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신고자분 한 명만요. 상태 괜찮으시대요, 신고자분? 아픈 사람이 많다고 더 탈 수 있냐고. 저희는 신고자 한 분만 태워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네. 남용이 되면은 정도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네. 되는 거거든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고를 하는 얌체 등산객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걷는 속도로는 버스 시간을 못 맞추니까 신고해가지고 바쁘다고 하고 도착하면 저희 버스 시간이 몇 시인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 덕분에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 손자들 같은 아이들인데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하다. 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되게 큰 그냥 그런 거죠. 많게는 24시간 내내 산을 타는 대원들은 쉬는 날마저 운동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틀 쉬는 동안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러 나가면은 저희 다 대원분들만 계세요. 우리 팀이 출동을 나갔는데 내가 1인분이 안 되면은 우리 팀한테는 저는 또 한 명의 구조 대상자가 될 뿐이거든요. 10시간 만에 구조가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장비부터 다시 챙깁니다. 언제 또 출동할지 몰라서입니다. 가급적 2명 이상 정해진 등산로로 다니고 자신의 체력보다 무리하지 않기. 이 대원들을 만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심 집중입니다. 다음 달 야구 대표팀의 프리미어 12대회를 앞두고 일본 감독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3차전에서 포수 싸움이 승부처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이 먼저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129m를 날아가는 솔로 홈런을 때려 프로 인생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처음 밟은 삼성의 강민호. 그러나 꿈의 무대는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1차전은 임창민의 폭투 때 블로킹에 실패하면서 경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2차전에서는 1회 말 2루 주자를 향한 견제 송구가 뒤로 빠지면서 무사 2, 3루의 위기를 자초했고 5점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아의 포수 김태군과 묘하게 대비됐습니다. 김태군은 1차전에서 삼성 김영웅이 보내기 번트를 시도하자 공을 재빨리 3루로 던져 위기를 끊어냈습니다. 이후 희생 번트를 성공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방을 지키며 굳은 일을 도맡는 포수의 중요성은 3차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홈런 완전 뻥뻥 치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집에 온 만큼 확실히 밟아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군 선수도 오늘 홈런 쳤으면 좋겠어요. 2패 이후 반격이 필요한 삼성은 시구 행사에 투수 김시진과 포수 이만수를 내세우며 옛 추억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본 야구 대표팀의 이바타 감독도 관전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도영과 김영웅을 비롯해 한국 시리즈에 나선 11명이 다음 달 프리미어 12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차전은 기아 라우어와 삼성 레이에스의 선발 투수 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3회 말 이성규의 솔로 홈런으로 먼저 앞서갔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요즘엔 아침 공기는 차가워도 낮이 되면 금세 포근해지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예보가 없겠지만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는 최대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적게는 2도, 많게는 6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23도를 넘어서며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